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중저신용자들이 많은 저축은행의 부실 채권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에도 주택거래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에 전국적으로 기름이 동난 주유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화물연대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산업계의 피해가 커질 전망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 영향이 건설 현장까지 덮쳤습니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이후 시멘트 출하량이 일부 회복됐지만 정상화하는 데엔 역부족한 상황입니다. 센 경제 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최민정입니다. 올해 3분기 대형 저축은행들의 부실 대출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자산을 크게 늘린 가운데 경기가 둔화하면서 손실 우려가 크게 늘어난 건데요. 특히 취약차주가 몰려있는 가계대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미연 기자입니다. 대형 저축은행들의 자산 건전성이 나빠졌습니다. 각사 경영 공시를 보면 올 3분기 자산 규모 상위 5곳 저축은행의 부실 여신은 1조 5천여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보다 약 30% 증가했습니다. 이 중 업계 1위 사업자인 SBI를 제외하고 4곳 모두 부실 여신이 30% 넘게 늘었습니다. 부실 여신은 손실 발생이 예상되는 대출인 회수 의문과 사실상 손실이 확정된 대출인 추정 손실을 합한 것을 뜻합니다. 최근 빠르게 자산을 늘린 가운데 올해 경기 둔화가 시작되면서 부실 대출들이 늘어난 영향입니다. 올 상반기 기준 저축은행들이 내준 대출 규모는 114조 원, 1년 새 30%나 늘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다른 업권과 비교했을 때 여신 성장률이 가장 높습니다. 여기에 금리 상승 속도가 유례 없이 빠른 데다 대출 만기 연장 등 금융당국 지원으로 미뤄진 잠재 부실까지 고려하면 부실 여신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좀 장기화되면서 아무래도 위험 차주들, 중저신용자들이 많은 저축은행들의 부실 채권들이 좀 증가하는 추세고요. 당분간은 이런 추세가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가계부채입니다.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올해 2분기 말 3.1%로 지난해 말보다 1%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현재 금융권 가계대출 연체율은 0.56% 수준입니다. 저축은행은 가계대출자 가운데 중저신용자와 다중채무자 비중이 매우 높아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경우 급격한 자산 부실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최근 급격한 부실 자산 증가엔 일시적 요인도 크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입니다. OK저축은행은 시장 상황으로 부실 채권을 매각하지 못해 건전성 수치가 악화됐으며 다음 분기에 매각하면 다시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에 반등했던 코스피가 하루 만에 주저앉았습니다. 간밤 발표된 미국의 엇갈린 경제 지표에 투자 심리가 위축된 건데요. 비교적 안정적 물가 지표에도 제조업 둔화가 코스피의 발목을 잡은 겁니다.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앵커 리포트입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발언에 전일 2,500선을 반짝 회복했던 코스피가 하루 만에 2,434선으로 떨어졌습니다. 간밤 발표된 엇갈린 미국의 경제 지표에 국내 증시는 위축된 모습을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연준이 물가 상승세를 파악하는 데 사용하는 10월 개인 소비 지출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지만 제조업 둔화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날 미국 상무부는 10월 PCE 가격 지수와 근원 PCE는 각각 6%, 5%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미국 ISM이 집계한 11월 구매자 관리 지수는 49를 기록해 2020년 5월 이후 처음으로 경기 위축세를 의미하는 5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코스피는 한 주간 0.13% 내린 2,434.33포인트에 코스닥은 0.08% 하락한 732.95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이 매도한 가운데 외국인만이 매수세를 이어갔고 코스닥은 개인만이 매도,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했습니다. 이번 주 증시에선 금융당국이 은행, 금융지주의 배당 정책 자율성을 존중한다고 발언하며 은행주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금리 상승기에 은행업들의 호실적이 기대되는 가운데 배당 수익률도 연 8%대일 것으로 전망되며 투자 심리를 자극시켰습니다. 증권업계는 최근 국내 주식시장 상승의 수급 주체가 됐던 외국인 자금의 순매수는 점차 완만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워낙 강세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환차익 메리트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조언합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어느덧 올해 마지막 달에 들어섰습니다. 배당 시즌에 돌입하며 투자자들은 수익률이 높은 업종을 찾아 나서는 모습인데요. 대표적인 배당주로 불리는 금융주. 올해도 배당 매력은 유효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코스피 고배당 50지수는 9.46%, 코스피 배당 성장 50지수는 8.81%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코스피 고배당 50지수 내 금융주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는 만큼 올해도 금융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날 FN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우리금융지주의 배당 수익률은 8.73%, BNK금융지주는 8.67%, 하나금융지주는 7.55%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29일 한국은행은 국내은행 10월 예금금리가 4.01%, 대출금리는 5.26%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들어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이며 올해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금융사의 주주환원 정책도 탄력을 받아 높은 배당 성향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은행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최근 들어서 금감원장의 주주환원에 대한 은행에 대한 자유를 존중한다라는 그런 코멘트도 있었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인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지금 뭐 배당 수익률이 지금 시장 금리보다도 더 높게 형성이 돼 있잖아요. 충분히 매력 있는 그런 포인트로 다가올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상했던 배당보다 실제 배당이 낮아질 수 있어 매수 시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김민규 KB증권연구원은 이익과 배당 성향을 낮게 감안해도 예상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은행, 삼성카드, 우리금융지주 등에 주목해야 한다며 12월 중순에 배당주를 매수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며 만일 배당 낙전에 배당 수익률보다 주가가 올랐다면 배당을 받지 않고 파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주택시장의 극심한 거래 침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2012년 7월 한국부동산원이 조사를 시작한 이후 약 10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66.8로 지난주보다 하락했습니다. 특히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총 555건으로 2006년 실거래가 조사를 시작한 이후 월별 거래량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여파로 전국의 품절주유소가 52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부와 화물연대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시민들과 산업계의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장민선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에 위치한 한 주유소, 휘발유 품절을 알리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기름을 실어나르는 탱크로리 운행이 중단되면서 정유업계도 휘발유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겁니다. 휘발유를 사러 왔던 시민들은 품절 소식에 발걸음을 돌리는 모습도 종종 눈에 띕니다. 실제로 석유 제품이 품절된 주유소는 전국에서 50여 곳에 달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오전 8시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품절 주유소는 32곳,
비수도권 20곳의 주유소에 휘발유나 경유가 품절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조차 운전기사의 화물연대 가입 비율이 90%에 육박한 수도권의 피해가 큰 가운데 품절 주유소는 점차 충남과 충북 등 지방으로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정부는 현재까지 정유업계 출하 차질 피해가 4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유업계 비상상황반을 운영해 대체 운송수단을 확보하면서 피해가 더 확산하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9일째로 들어섰습니다. 시멘트 분야의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진 이후 시멘트 운송량은 평소의 절반 가까이 회복됐지만 건설 현장을 정상화하는 데는 역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시멘트업 운소 종사자에게 내린 업무 개시 명령 이후 시멘트 출하량이 일부 회복됐습니다. 시멘트 업계에 따르면 어제 기준 출하량은 85,200톤으로 전날 45,000톤이었던 것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평소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정부에서도 건설업계 전반에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는 만큼 업무 개시 명령을 시멘트업에 가장 먼저 적용했지만 건설 현장을 정상화시키기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수도권 대부분의 건설 현장엔 여전히 시멘트가 들어오지 않고 있어 대기만 하고 있습니다. 시멘트가 필요한 골조 공사를 하지 못하자 철근, 배근, 조경 작업과 같은 대체 공정을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충분히 층수가 올라간 현장이 아니라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10층에서 10층짜리 건물에 4층밖에 진행이 안 된 상황이라면 후속 공정들과 이제 충돌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외부 조경 등의 후속 공정도 진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평균적으로 현장들이 7일에서 10일 이후에는 전체 공사 현장이 멈춘다고 봐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화물연대의 파업은 오늘로 9일째입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오늘 3시 기준 전국 1,269개 현장 가운데 751개 현장이 중단됐습니다. 건설업계에선 아직까지 공기지연으로 입주일을 연기해야 할 상황은 아니지만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공사비 증가나 입주 지연에 따른 이자 증가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아직까지 정부와 화물연대의 협상엔 진전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차 교섭 일정도 잡힌 게 없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저출산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고령화도 함께 진행되면서 인구 위기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경제인 단체가 손을 잡았습니다. 성나균 기자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5개 경제단체가 힘을 모았습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늘 고용노동부, 경제단체들과 인구위기 공동대응을 위한 실천협약을 맺었습니다. 저출산 고령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올 3분기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0.79를 기록하고 베이비붐 세대가 65세를 넘어 고령인구로 분류되며 인구 구조가 변화하는 등 심각한 인구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나경원 부위원장은 감점제에서 가산제로의 전환, 워라밸 등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감점제 기업 문화에서 출산과 육아로 인한 가산점제 문화로 기업 문화가 바뀐다면 저는 상당한 변화가 올 수 있다. 워크와 라이프가 블렌딩 될 수 있는 그런 근무 여건과 기업 문화가 이루어졌으면. 이 자리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감점제에서 가산점제로 전환하는 것은 인구 문제 해결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계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초고령 사회 진입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노동시장을 둘러싼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경원 부위원장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계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산과 육아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데는 정부의 제도, 법 제도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현장에 있어서의 적용이 중요합니다. 고령 인구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늘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역시 경제계와 함께 해야 될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이 참석해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서울경제TV 성나균입니다. 경상북도 환동의 지역본부가 블루카본센터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블루카본을 연구하는 협력기관을 한데 모아 역량을 높이고 또 지속 가능한 어촌까지 만들겠다는 보관인데요. 김수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상북도청 환동의 지역본부가 탄소 중립에 기여하기 위한 블루카본센터를 구축합니다. 위치는 경상북도 포항시에 위치한 화진 해수욕장 인근 부지입니다. 내년부터 약 3년에 걸쳐 지어질 예정입니다. 이 센터는 탄소 경류율이 높은 해조류 블루카본 연구 역량을 결집합니다. 즉 국내외 해양 생태계 연구 탄소 저장을 위한 허브 기반을 마련하는 곳입니다. 특히 동해안에 많이 분포돼 있는 해조류는 새로운 탄소 흡수원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만일 국제협약에서 인정을 받을 경우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 우리 기업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칠 거란 설명입니다. 우리 지역 가장 가까이 있는 탄소 흡수하는 것들을 보존 관리하고 하면 기업들에도 굉장히 경쟁력에도 도움이 되고, 특히 지금 어촌이 많이 청년들이 떠나고 있어서 항폐화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블루카본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이 찾아오는 어떤 그런 어촌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블루카본 센터는 먼저 해조류의 블루카본 인증을 위한 연구시설 및 장비를 구축합니다. 해조류가 해양탄소를 효율적으로 격리한다는 객관적인 수치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해조류를 활용한 기술 상용화와 온실가스 저감 연구를 위한 인프라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조류 자원의 고부가 가치화를 시도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차세대들의 해양 교육을 제공해 인재 양성을 할 계획입니다. 연 500여 명 이상의 현장 실습 교육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아이들 청소년부터 이 해조류가 먹기도 하지만 이게 얼마나 탄소를 흡수하고 이게 생태계, 바다 생태계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를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어떤 그런 기능이 저는 더 중요하다 보는데, 그래서 블루카본 생태학교, 바다학교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후변화 속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탄소 중립. 머지않아 해양 생태계로부터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이내 형형색색으로 빛나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환하게 빛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뉴욕 맨해튼의 명소 록펠러 센터 크리스마스 연례 점등식을 보기 위해 모인 겁니다. 이날 켜진 록펠러 센터 크리스마스 트리는 5만 개 이상의 LED 전구와 300만 개 이상의 크리스털별로 장식됐고 무게는 14톤, 높이는 25m에 이릅니다. 록펠러 크리스마스 트리는 다음 달 초까지 전시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메이시스, 블루밍데일 등 뉴욕의 주요 백화점도 한 달여도 남지 않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다양한 주제와 소품들로 크리스마스 단장을 마쳤습니다. 새 단장을 마친 백화점들로 인해 뉴욕의 거리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뽐내고 있습니다. 브라질을 덮친 강력한 폭우로 곳곳에 홍수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폭우로 발생한 산사태와 홍수로 인해 최소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실종자를 수색하던 군인과 소방관도 홍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현재 홍수가 난 이타자이 강은 흐름이 매우 강해 추가 실종자 구조 작업과 복구 및 지원 작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홍수 피해를 입은 브라질 산타카타리나 주지사는 이번 강수량이 이번 달 일기예보보다 많아 일부 지역은 최대 6배 이상 더 많은 비가 내렸다며 앞으로 비 예보가 더 있어 추가적인 산사태와 홍수 피해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국은 실종된 군인과 소방관이 바다로 흘러갔을 가능성을 염두해 해군에 도움을 요청하고 실종자 수색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아르테미스 1호 오리온 우주선이 달 궤도를 떠나 지구로 귀환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르테미스 1호 우주선은 지난달 16일 발사돼 같은 달 25일부터 달 주위를 돌며 다양한 시스템 점검과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나사는 아르테미스 1호가 성공적으로 지구에 귀환한다면 이르면 2024년
아르테미스 2호를 발사하고 그 후 몇 년 안에 우주인을 태운 아르테미스 3호를 발사할 계획입니다. 이번 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주선의 내구성으로 마 3.2에 달하는 속도로 지구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뜨거워지는 외부 온도를 방열판이 잘 버틸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아르테미스 1호는 25일간 달 표면 상공 97km를 떠다니다가 달에서 약 64,400km 떨어진 곳에서 지구로 회항합니다. 지구 귀환 날은 12월 11일로 바다에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새빨간 용암이 하얀 연기를 뿜으며 용솟음칩니다. 언뜻 보면 아름답기까지 한 이 모습은 하와이 마우나루아 화산의 용암 분출 장면입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세계 최대 활화산인 하와이 마우나루아 화산이 폭발해 가스와 재, 용암 등을 20에서 25m 높이로 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발 4km 이상 높이에 있는 마우나루아 화산은 하와이 섬 중남부에 위치한 지구에서 가장 큰 활화산입니다. 1984년부터 휴화한 이 화산은 4일 연속 폭발하며 빈 잠에서 깬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화산 폭발로 인해 인구 대피나 피해는 없었지만 당국은 용암의 흐름을 주시하고 있으며 인근 고속도로가 통제돼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토요일인 내일 수도권을 비롯한 곳곳으로 눈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강추위는 쉬어갑니다.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6도 이상 높게 시작하겠고 낮에는 영상권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일요일에는 다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눈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오전에 내리겠는데요.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강원 산간에 1에서 5cm, 경기 남동부와 영서 남부에 최고 3cm, 서울과 경기 남서부, 충남 북부에 1cm 안팎으로 오겠습니다. 한편 전남 해안과 제주도는 내일 밤부터 비가 시작되면서 모레 새벽까지 제주도에 최고 20mm, 전남 해안은 5mm 안팎이 예상됩니다. 대기는 매우 건조한데요. 서울과 동해안 지역은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오전에 눈비가 내린 뒤 낮부터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영하 1도, 춘천 영하 6도로 시작해 낮에는 6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종일 구름 많겠고 강릉과 울진이 0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에는 1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 1도, 대구 영하 2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에는 광주 11도, 대구 12도 보이겠습니다. 내일 동해상은 물결이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도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기온 변화에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